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리 재보험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보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재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보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보험이란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다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업단지에서의 화재나 폭발사고, 대형 선박의 침몰, 태풍, 지진 등의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전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재보험을 내보내는 회사를 출제사, 재보험을 받는 회사를 수제사 또는 재보험사라고 부릅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편의상 재보험을 내보내는 회사를 출제사, 재보험을 받는 회사를 재보험사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보험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재보험은 1370년 이탈리아의 제노아로부터 네덜란드의 슬루이스 간 화물 운송에 대한 해상보험 계약에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재보험 계약에 가입된 구간은 이 항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의 카디즈부터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의 슬루이스 간 구간이었습니다. 1600년대 말 해상교역에 종사하던 상인들과 보험자들이 런던에 있는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숍에서 만나 각종 정보를 주고받던 것이 1700년대에 들어 실제 보험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현재까지도 해상보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46년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의 재보험을 보험자의 지급불능, 파산, 사망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1700년대 전반에 보험자들이 해상보험 위험을 인수한 후에 이를 더 낮은 가격으로 전량 재보험 처리해서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원보험 가격과 재보험 가격의 차익만을 취하는 이러한 재보험 오남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118년이 지난 1864년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재보험의 발달은 대형 사고나 산업화와 같이 보험사들이 담보력 부족을 절감하게 되는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1842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대화재가 4년 뒤 최초의 전업재보험사인 쾰른 재보험의 설립을 촉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스위스 재보험과 독일의 미넨 재보험 역시 1861년 스위스 글라루스에서 발생한 대화재, 그리고 1871년 독일 통일에 따른 산업화와 경제력 팽창의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최초의 전업재보험사인 국제손해재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52년에는 두 번째 전업재보험회사인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들의 설립 당시에는 원보험사들이 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또 원보험사들 상호 간에 서로 보험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영업 부진을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 2년 사이에 모두 원보험사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재보험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63년 정부 출자기관으로 코리안리의 전신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68년도 대한재보험공사로 한번 사명이 변경된 이후 1978년 대한재보험 주식회사로 민영화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에 현재의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국내 재보험사에 대한 의무 출제를 강제하는 등 국내 재보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장치들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었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재보험이 완전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보험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해외 재보험사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외국계 재보험사 지점 9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재보험사가 국내에 영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보험사들은 이 10개의 재보험사 이외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재보험사들과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보험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보험은 출제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사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사와 재보험사는 이익을 봐도 같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봐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내의 담보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보험 시장으로부터 국제적 거래를 통해 담보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에 손해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재보험사의 책임은 출제사가 실제로 보상한 손해 이내로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재보험은 출제사와 재보험사 간, 즉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에 비해 계약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재보험 계약은 출제사와 재보험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출제사, 즉 원보험사와 처음에 맺었던 원보험 계약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출제사는 왜 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험은 위험 분산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출제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제사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거대 위험의 인수에 필요한 담보력을 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출제사의 영업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영업 실적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경영에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출제사는 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또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보험의 특성상 선진 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각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항상 최신화, 최적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보험 처리 과정과 계약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보험 계약 또는 재보험과 구분하여 원보험 계약이라고 하며 이때 보험 계약자의 보험 위험은 보험사로 전가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와 재보험사, 즉 출제사와 수제사 사이에 맺게 되는 계약을 재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재보험을 수제한 재보험사는 이를 다시 제3의 재보험사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 재보험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재보험 계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재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보험 위험을 수제하는 사를 재재보험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때 그 뒤로는 또 재재재보험사, 그 뒤로 재재재재보험사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재보험사들은 자신이 거래했던 그러니까 자신에게 재보험 물량을 줬던 사를 출제사 그리고 자신들이 재재보험 물량을 내보내는 회사를 재재보험사 정도로만 구분하고 그 뒤로는 재재재재보험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보험이라고 하면 원보험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보험이나 재재보험들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보험 계약은 크게 거래 방식과 책임 분담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우선 거래 방식에 따라 임의 재보험과 특약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 재보험은 출제사의 매 재보험 청약건마다 재보험사가 인수 여부를 심사해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제사의 출제 대상 계약 선택과 재보험사의 인수 여부 결정이 모두 각자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어떤 위험을 출제할지 말지는 출제사가 직접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출제된 위험을 실제로 인수할지 말지는 재보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특약재보험은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재보험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조건이라고 하면 보험 종목, 보험 가입 금액, 지역, 기간,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출제사가 체결한 보험 계약 중에 화재 보험 종목에 대하여 보험 가입 금액이 2천억 원 이하이며 대한민국 내에 소지한 물건으로 보험 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은 특약 출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 재보험과 임의 재보험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일단 출제사가 사전에 맺은 특약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을 출제한 경우 재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 재보험은 매 건마다 인수심사 후에 담보력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의 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출제사와 재보험사 모두가 자유재량에 따라 거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계약 인수심사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출제사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계약의 특성상 일단 재보험으로 한번 인수한 건에 대해서는 그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그에 따른 재보험사의 실적 악화를 보전해주는 장치를 매 건마다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인수심사에 재보험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물량 제공의 대가로 출제사에게 돌려주는 재보험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특약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담보력이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보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임의재보험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출제된 계약을 의무적으로 수재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사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계약은 보유를 많이 하고 위험도가 높은 계약 위주로 출제할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선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특약재보험은 사전 약정에 따라 다량의 계약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출제된 특약의 포트폴리오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출제사가 재보험 수수료의 일부를 재보험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조항을 그 사전 약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재보험사의 실적 악화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약의 경우 계약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대량으로 물량을 주고받기 때문에 재보험 수수료를 통상 임의 재보험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사는 재보험사와 특약재보험을 체결함으로써 기본적인 담보력을 확보한 후에 특약 한도를 초과하는 대형 위험, 특약 조건상 제외된 위험, 그리고 특약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 등을 분리하여 임의재보험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특약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임의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특약은 이제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계약 조건을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특약 실적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양자 간의 갱신 협상에서 출제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약 실적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 리스크나 전기차 운전 리스크 같이 새롭게 등장한 위험,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 운전 리스크 이런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위험이나 올림픽 개최, 위성 발사 같은 초대형 단기 일회성 위험의 경우에도 임의재보험으로 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보험 계약은 책임 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례재보험은 계약 체결 시 보험료의 배분 비율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분담 비율이 서로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는 계약을 말하며, 반대로 비비례재보험 계약은 보험료 배분과 보험금 분담 사이에 아무런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비례재보험은 최초 계약 시에 손해액 분담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비비례재보험은 손해액 분담을 약정한 비율과 보험료 배분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100만 원을 출제사와 재보험사가 3대 7의 비율로 배분했다고 하면, 사고 발생이 손해액이 1억 원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역시 비례재보험의 경우에는 3대 7로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비례재보험에서는, 제가 지금 예시라고 써놓은 이유가 비비례재보험은 보험금 분담하는 방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일단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어쨌든 보험료를 배분한 비율과 보험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비비례재보험에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례재보험은 전체 손해액 중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책임 비율에 따라 출제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증가하면 출제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액이 비례적으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 1,000억 원, 보험료 1억 원에 출제사가 20%를 보유하고 80%를 재보험 출제하는 비례재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할 경우에 보험료 역시 이 책임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출제사가 2천만 원, 재보험사가 8천만 원의 보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사고 발생 시 사고 금액대별로 보험금의 출제사와 재보험사의 분담 비율을 살펴보시게 되면 100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0억 원 대 80억 원, 500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0억 원 대 400억 원, 1000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00억 원 대 800억 원으로 2대 8의 비율, 즉 최초 책임을 분담하거나 보험료를 배분했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양사의 책임액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비비례재보험은 통상 출제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 출제사는 자신의 책임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가입 금액 1,000억 원, 보험료 1억 원 계약을 비비례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출제사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모두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비례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보험료로는 6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때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도 자동으로 배분되는 비례재보험과는 달리 이 6천만 원은 양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재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출제사의 책임 상한선 이상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출제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보험금 분담이 역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100억 원짜리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50억 원이 됐든 60억 원이 됐든 70억 원이 됐든 어쨌든 100억 원을 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출제사가 모든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재보험사의 책임이 발동되게 되고요. 그리고 100억 원을 넘는 모든 손해액은 재보험사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억 원의 사고가 발생하면 출제사가 100억 원, 재보험사가 400억 원을 부담하게 돼서 이게 우연의 일치로 2대 8이 되긴 했는데, 역과 이제 비례재보험 경우와 비슷하게 보긴 하는데 보험료 배분과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역시 출제사는 100억 원까지만 부담하고 재보험사가 9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100억을 초과하여 증가하면 할수록 재보험사의 실적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대별로 출제사와 재보험사 간의 분담 비율과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배분이나 책임액 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보험 계약은 사전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특약과 임의, 그리고 보험료의 배분과 보험금 부담 사이의 비례 관계 존재 유무에 따라 비례와 비비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보자면 비례 특약 재보험, 비비례 특약 재보험, 비례 임의 재보험, 비비례 임의 재보험 등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 계약 적용을 통해 예시를 통해 실제 계약 적용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사 A는 가입 금액 1,000억 원, 보험료 1억 원의 재산종합보험 물건을 인수하여 다음과 같이 재보험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재보험사 B의 비례 특약 재보험으로 40%의 물량을 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약이 출제되고 남은 60%의 물량 중, 즉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60%의 물량 중에서 재보험사 C와 200억 원 초과 손해에 대한 비비례 임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보험료는 양사 간에 3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보험료 1억 원의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사 A는 비례 출제한 재보험사 B의 총 보험료의 책임을 40% 출제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총 보험료의 40%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사 B는 4천만 원의 재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기서 일정 금액을 재보험 수수료로 출제사에 돌려주긴 하는데 계산편 이상 여기서 그 부분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60%, 즉 6천만 원의 보험료 중 비비례 재보험 계약 약정에 따라 3천만 원을 재보험사 C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사 A는 결과적으로 총 1억 원의 보험료 중에 3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재보험사 B가 40%의 보험금을 물어주고 나머지 60%의 보험금을 출제사 A와 재보험사 C가 반반씩 부담하면 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총 800억 원의 보험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일단 출제사 A와 재보험사 B는 비례특약 재보험의 약정에 따라 책임액을 6대 4로 분담하게 됩니다. 즉 480억 원은 출제사 A가, 320억 원은 재보험사 B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보험사 B의 보험금은 320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A의 책임액 480억 원 중 차후에 체결한 비례 임의 재보험 계약에 따라 출제사 A는 200억 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280억 원은 비비례 임의 재보험자인 재보험사 C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특약 재보험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여전히 출제사와 재보험사 간의 6대 4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비비례 임의 재보험으로 출제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각각 3천만 원을 나눠 가졌지만 보험금은 200억 대 280억 원으로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재보험 계약의 분류와 각각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보험 거래의 주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보험을 구매하는 주체로는 우선 원보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이런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로이즈 마켓의 회원인 로이즈 신디케이트 역시 재보험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로이즈 마켓은 담보력 제공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 회원인 신디케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자국 보험 산업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영보험사들 역시 위험의 분산을 위해 재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종교가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통상적인 보험 계약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율법에서는 불확정성을 금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보험금을 받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전거래에서 등가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본인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긴 한데 타카풀이라는 상호 부조의 형태의 독특한 보험 제도를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타카풀이라는 이런 보험을 취급하기 위한 보험회사를 타카풀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타카풀사 역시 어쨌든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보험 물건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보험 담보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로 보험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자회사, 이걸 흔히 캡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종속보험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반도체 회사나 정유회사 같이 커다란 이제 말하자면 산업시설이나 장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본인들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 자체를 그룹 내에서 유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종속보험사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종속보험사 역시 물론 보험료를 기업 내에 유보하기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 위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보험사도 재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재보험의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보험사들이 연합한 것을 보험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험풀 역시 재보험 담보력을 필요로 할 경우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풀의 예시로서는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자연재해 보험풀, 그리고 원자력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 보험풀 등이 있습니다. 재보험 판매자로는 저희 코리안리 같은 전업재보험사가 대표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로이즈 신디케이트들도 원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보험사의 경우에는 주로 재보험의 구매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국가별로 제도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원보험사들이 재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영으로 재보험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슬람 국가에서의 타카풀사, 여기에 재보험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해 리타카풀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풀의 경우에도 특정 위험에 대한 원보험,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 재보험만 취급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재보험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보험 구매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판매자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이제 재보험 중개사가 있는데요. 재보험 중개사는 출제사와 재보험 간의 거래를, 즉 재보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재보험 중개사는 출제사를 대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험사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사를 위해 재보험 시장과 담보력을 물색하고 이 담보 범위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제사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재보험사에게 지급될 재보험료를 출제사로부터 거수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를 대리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위험 자체에 대한 연구나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출제사나 재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출제사와 재보험사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재보험 중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보험 가격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보험료는 손해율에 기반해서 산정되는 순보험료와 계약 모집 노력에 대한 대가로 출제사에게 지급되는 재보험 수수료, 그리고 일정 부분 재보험사의 마진, 이것이 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통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즉 거수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재보험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보험 수요에 비해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 가격이 오르게 되고, 반대로 재보험 수요에 비해 담보력이 과잉 공급될 경우에는 재보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 상황, 즉 재보험 담보력이 부족해서 재보험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환경을 하드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담보력이 과잉 공급돼서 수요를 초과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시장 환경을 소프트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마켓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게 되면 재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안정됩니다. 이 얘기는 재보험의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재보험업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재보험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보험사 수가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담보력 증가로 이어지고 인수 경쟁이 심화돼서 재보험료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프트마켓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반대로 소프트마켓 하에서는 하드마켓과는 반대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손해율은 악화되게 되고, 이 손해율 악화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각 재보험사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재보험 계약 인수가 제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재보험사들은 파산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인수가 제한되고 재보험사 수가 줄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보력이 감소되고, 이것은 재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다시 하드마켓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의 주기적인 변동은 비단 재보험 시장에만 국한돼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보험시장 전반에도 존재하며, 이 같은 변동을 보험시장의 사이클 또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세 가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거수하려고 계약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담보력이 과잉되게 되면서 보험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이자율 이론. 다음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경우에 보험사의 주가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서 보험사의 자본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담보력 공급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하락한다는 자본시장 이론. 그리고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됨으로써 보험사의 자본력이 약화되고, 이것은 결국 담보력 감소로 이어져서 보험료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대재해 이론 등이 이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시장 전체보다 재보험 가격에만 한정해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대재해 이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재보험 시장으로는 로이즈 마켓과 컴퍼니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런던 시장이 있습니다. 런던 시장은 해상보험과 항공보험 분야에서 타 시장을 압도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재보험사 순위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뮤니크리, 스위스리, 하노버리, 스코어르 등의 대형 보험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유럽 대륙 시장이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재보험 시장에 재보험 물량을 제공하고 세계 보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 단위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을 보유한 북미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보험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재보험에 있어서는 출제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이 발달되어 있으며 허리케인,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재해에 대한 재보험 수요도 큰 편입니다. 그 외에 조세 피난처의 이점을 활용하여 종속보험 계약이나 대체위험 전가 등 산업자본 또는 자본시장과 연계된 재보험의 판매가 발달한 버뮤다 시장이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에 재보험 담보력을 제공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재보험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재보험은 국제적인 거래라고 하고 재보험사 상호 간에도 재보험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니 이렇게 재보험사들끼리 막 돌려막다가 대형 사고가 이렇게 터지면 결국 다 같이 부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물론 재보험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적 또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보험사들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재 시 또 출재 시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물건을 중복해서 수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회사별로 여러 명의 인수 담당자 또는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수재를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어느새 동일한 물건을 해당 재보험사의 담보력을 초과해서 수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언더라이터가 각각 같은 물건을 각각 따로 수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사가 이미 수재한 물건을 지점에서 또 수재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재보험 물량을 개별 건에 대해서 수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담보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사들은 인수 담당자별, 본 지점별로 담당 지역과 담당 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러한 중복 수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도 이를 반영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인수 한도가 초과된 경우 알람을 발생시켜서 인수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수재 물량이 담보력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별 물건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별로도 이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인수한 물건들의 합계가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자연재해 등 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배치된 담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재보험 출재 시에도 이제 대부분의 재보험사들은 소수의 제재보험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출재 사안을 다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재보험사가 우량하다고 해서 그 재보험사에다만 제재보험 물량을 몰아주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별로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 이제 한 재보험사의 제재보험 출재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재보험 출재선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재보험 출재선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보험 물량을 준 사들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동일한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게 폭탄 돌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재보험사들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 이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재보험사 간의 거래가 어떤 순기능을 나타내는지를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재보험사 가는 서울에 위치한 1천억 원짜리 건물을 수재하였습니다. 또 미국에 위치한 재보험사 A는 뉴욕에 위치한 1억 불의 건물을 수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편의상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두 보험사는 같은 가액의 물건을 수혜하였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담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재보험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물건의 50%씩을 상호 교환하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보면 재보험사 가와 재보험사 A 둘 모두 서울에 500억 원, 뉴욕에 5천만 불의 담보력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건물들이 이게 전소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1,00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이 나서 전소될 확률 그리고 서울과 뉴욕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과 뉴욕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건물에 동시에 사고가 발생해서 전소될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을 세우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한 개의 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멀리 떨어진 두 개의 건물의 동시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호 재보험 교환 거래를 이용해서 두 재보험사는 동일한 규모의 담보력을 사용하면서도 위험을 지역적으로 더욱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두 개의 재보험사가 아니라 더 많은 재보험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위험의 분산 정도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분별한 상호 재보험 거래는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재보험사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호 재보험 거래는 위험 분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재보험 개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재보험이라는 어찌 보면 생소한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